회장님, 이 유전자 검사 결과 정말 보시겠습니까? 떨리는 손으로 받아든 종이 한 장. 그 속에 담긴 진실은 칠순 노인의 심장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급 호텔 로열 한성의 화려한 연회장 바닥에 무릎 꿇은 초라한 청년. 고객의 구두를 닦으며 모욕을 참아내던 그 청년이 고개를 드는 순간 회장님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내 손자는 하나가 아니었어. 쌍둥이였다고. 25년 전 사라진 며느리,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핏덩이. 가난한 흙수저 알바생과 재벌가 황태자가 서로를 마주본 그날 멈춰있던 비극의 시계바늘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형제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적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로열 한성 호텔의 연회장은 빗소리마저 차단된 별세계였죠.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청아한 소리와 우아한 클래식 선율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눈부시고 화려한 세상의 가장 낮은 곳, 바닥에 한 청년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도진. 오늘 하루를 버티기 위해 이곳에 선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야, 너 지금 이게 얼마짜리 옷인 줄 알아?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연회장의 음악 소리를 찍고 들려왔습니다. VIP 고객이 실수로 쏟은 붉은 와인이 도진의 흰 셔츠 소매를 타고 뚝뚝 흘러내리고 있었죠. 하지만 사과는 도진의 몫이었습니다. 도진은 입술을 꽉 깨물며 자신의 셔츠 소매로 고객의 구두에 묻은 와인을 닦아냈습니다. 축축하게 젖어 들어가는 소매의 차가운 감촉보다 더 시린 것은 가슴을 파고드는 모멸감이었습니다. 고객은 도진의 머리를 검지로 툭툭 치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냄새나게 어디서 이런 걸 데려왔어? 격 떨어지게. 그 말은 마치 얼음장처럼 도진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주먹을 쥔 도진의 손등 위로 푸른 힘줄이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치고 싶은 충동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죠. 하지만 그때 도진의 바지 주머니 속에서 짧은 진동이 울렸습니다.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보내온 미납병원비 독촉 문자였을 겁니다. 어머니, 암 투병으로 5년째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 박미란의 야윈 얼굴이 떠오르자 도진의 주먹은 힘없이 풀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더 깊이 숙이며 죄인처럼 웅얼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그 비굴한 사과를 듣고서야 고객은 콧방귀를 뀌며 돌아섰습니다. 도진의 등은 굴욕감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란스러운 풍경을 어둠 속에서 지켜보는 단 한 사람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연회장 구석 휠체어에 앉아있던 로열 한성의 주인 한태성 회장이었습니다. 칠순의 나이에도 호랑이 같던 그의 눈매가 그 순간만큼은 기이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한 회장의 메마른 동공에 25년 전 빗속에서 영영 떠나보낸 아들 준호의 잔상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생김새가 닮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당한 모욕을 참아내면서도 끝내 비굴해지지 않으려 애쓰는 저 청년의 눈빛. 그 서늘하고도 고집스러운 눈매가 죽은 아들의 그것과 뼈에 사무치게 똑같았습니다. 한 회장은 심장을 옥죄어오는 알 수 없는 통증에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마치 멈춰있던 심장이 억지로 다시 뛰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인가? 왜 내 아들의 눈을 하고 저기서 울고 있는가?
상황이 다시 험악해지려는 찰나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호텔 하우스키핑의 전설이자 걸어다니는 방송국으로 불리는 봉 반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커다란 쟁반을 들고 특유의 수선스러운 몸짓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사모님, 이 귀한 구두에 곰팡이 낄 뻔했네. 봉 반장의 목소리는 유쾌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VIP의 혼을 쏙 빼놓으며 교묘하게 자신의 뚱뚱한 몸으로 도진을 가렸습니다. 마치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듯 그녀는 도진을 등 뒤로 숨겼죠. 그녀의 등에서는 땀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포근한 살 냄새가 났습니다. 탕비실로 끌려온 도진에게 봉 반장은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타박했습니다. 너는 눈칫밥을 어디로 먹었냐? 똥 된장 구분도 못해? 하지만 그녀의 거친 말과는 달리 앞치마 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따뜻하게 데워진 우유와 고급 빵이었습니다. 도진의 손에 쥐어진 우유의 온기가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봉 반장은 호텔의 바닥 정서를 대변하는 인물이자 팍팍한 서울살이에서 도진이 만난 유일한 숨구멍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진의 젖은 어깨를 툭 치며 말없이 위로를 건넸습니다. 새벽 2시, 모든 것이 잠든 시간, 도진은 젖은 셔츠 차림으로 달동네의 가파른 계단을 올랐습니다. 비는 여전히 그칠 줄 모르고 쏟아지고 있었죠. 가로등 하나 없는 골목길을 걸으며 도진은 생각했습니다. 이 지독한 가난의 끝은 어디일까? 현관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단칸방, 낡은 이불 속에서 쿨럭이는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린 어머니의 등은 너무나 작고 야위어 있었습니다. 도진은 차가워진 손을 입김으로 호호 불어 따뜻하게 만든 뒤 어머니의 굽은 등을 조심스럽게 주물렀습니다. 엄마, 나왔어. 어머니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도진은 애써 환하게 웃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호텔에서 스테이크 남은 거 배불리 먹었어. 그리고 이번 공채 면접 느낌이 아주 좋아. 어머니 박미라는 아들의 젖은 소매에서 나는 와인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시큼한 냄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들이 밖에서 어떤 수모를 겪었는지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모른 척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달력에는 로열 한성 최종 면접이라는 날짜가 붉은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붉은 동그라미는 도진에게 희망이자 반드시 넘어야 할 생존의 벽이었습니다. 도진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가족을 지키겠다는 처절한 생존 본능이었죠.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화려한 성이 사실은 자신을 버린 비극의 시작점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도진의 꿈속에는 알 수 없는 두 개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노려보던 회장의 눈빛이었고 다른 하나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울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로열 한성 호텔의 블라인드 면접장 앞 복도는 숨막힐 듯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스펙으로 무장한 지원자들은 저마다 최고급 정장을 빼입고 면접 예상 질문지를 달달 외우고 있었죠. 그 틈바구니에서 도진은 유난히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산 3만 원짜리 헐렁한 양복, 그리고 구두약으로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낡은 구두의 주름. 도진은 축축하게 젖은 손바닥을 바지에 문지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 이 화려한 호텔에서 가난은 마치 전염병처럼 눈에 띄는 흉터였습니다. 그때
청소 카트를 밀며 지나가던 봉 반장이 도진의 곁에 슬그머니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주변 눈치를 살피더니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바카스 한 병을 꺼내 도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묻은 유리병의 온기가 도진의 차가운 손끝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죠. 야, 강도진. 어깨 펴. 내 관상이 딱 합격상이야. 알지? 나 촉 좋은 거. 봉 반장의 걸걸한 응원에 도진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면접장 안에서 호출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도진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공기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면접관석 중앙에는 한태성 회장이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원자들의 영혼까지 꿰뚫어 볼 듯 날카로웠죠. 다른 면접관들이 도진의 초라한 이력서를 보며 혀를 차거나 하품을 하는 동안에도 한 회장의 시선은 오직 도진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자네를 지탱하는 신념은 무엇인가? 한 회장의 묵직한 목소리가 면접장을 울렸습니다.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그릇을 시험하는 서슬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도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멋진 말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결국 입 밖으로 나온 것은 가장 투박하고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정직함입니다. 얼굴도 모르는 제 아버지 강준호 씨가 남긴 유일한 유산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 회장이 손에 쥐고 있던 몽블랑 만년필이 탁 하고 책상 위로 떨어져 굴렀습니다. 고요한 면접장에 울려 퍼진 그 파열음은 마치 총소리처럼 컸습니다. 강준호. 25년 전 빗길 교통사고로 시신조차 찾지 못하고 떠나보낸 아들. 재벌가 후계자라는 짐을 벗어던지고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가명으로 살았던 아들의 이름. 그 이름을 세상에서 아는 사람은 한 회장과 며느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이 초라한 청년의 입에서 죽은 아들의 이름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한 회장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감추려 책상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으로 정신을 붙잡으려 애쓰면서 도진의 얼굴을 뚫어져라 응시했죠. 그제야 보였습니다. 긴장하면 오른쪽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저 버릇. 입술을 앙다물 때 생기는 왼쪽 볼의 보조개. 그것은 유전자가 기억하고 피가 증명하는 아들 준호의 흔적이었습니다. 면접장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지만 도진은 영문을 모른 채 한 회장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 눈빛마저 아들을 닮아 있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도진이 나간 뒤 한 회장은 비서실장을 포함한 모두를 밖으로 물렸습니다. 텅 빈 회장실에 홀로 남은 칠순의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있던 낡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먼지 쌓인 아들의 사진첩.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준호의 얼굴이 방금 본 도진의 얼굴과 겹쳐졌습니다. 한 회장은 사진 위로 주름진 손을 얹으며 깊은 탄식을 토해냈습니다. 준호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혈육에 대한 그리움이자 덮어두었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려는 전조였습니다. 도진이 말한 정직함이라는 신념. 그것은 거짓으로 점철된 이 로열 한성 호텔의 높은 벽을 허물 유일한 열쇠였는지도 모릅니다. 한 회장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더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면접장을 나온 도진은 다리가 풀려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이 만년필을 떨어뜨리던 그 순간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면접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간절히 찾는 사람의 눈, 혹은 오래된 죄책감에 시달리는 죄인의 눈 같았습니다. 도진은 자신의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왜 그 노인을 보는데 가슴 한구석이 이토록 아릿한 걸까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옛말이 그날따라 유난히 서늘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어둠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또 하나의 눈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 눈빛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며칠 뒤 도진의 낡은 휴대전화가 짧은 진동을 토해냈습니다. 액정 위로 떠오른 네 글자, 최종 합격. 도진은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부여잡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곰팡이 핀 벽지가 뜯겨나간 단칸방 천장이 그 순간만큼은 로열 한성 호텔의 샹들리에보다 더 빛나 보였으니까요. 도진의 눈에서 뜨거운 물기가 툭 하고 떨어져 액정을 적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업이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던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자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를 끊어낼 첫 번째 칼질이었습니다. 도진은 벅차오르는 가슴을 안고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다리는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죠. 병원 복도에서 나는 소독약 냄새조차 향기롭게 느껴졌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힘겹게 색색거리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진은 잠든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쥐었습니다. 거칠고 차가운 손, 평생 아들 하나 바라보고 식당 설거지와 파출 부위를 전전하다 망가진 그 손에 도진은 얼굴을 묻었습니다. 엄마, 일어나봐. 나 됐어. 로열 한성 붙었다고. 도진의 목소리는 물기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아들의 환한 얼굴을 담는 데는 한참의 시간이 걸렸죠. 도진은 어머니의 귀에 대고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제 병원비 걱정 안 해도 돼. 엄마 수술도 받을 수 있어. 나 로열 한성 호텔 합격했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기뻐할 줄 알았던 미란의 동공이 찢어질 듯 확장되었습니다. 마치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기라도 본 사람처럼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요란한 경고음을 내며 미친 듯이 튀어올랐습니다. B-, B-, B-. 규칙적이던 기계음이 불길한 비명처럼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안 돼. 산소호흡기 안에서 쇳소리 섞인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라는 링거가 꽂힌 팔을 허우적거리며 도진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힘이 어찌나 센지 도진이 휘청거릴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단순한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뼈속 깊이 새겨진 원초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거긴 절대 안 돼. 당장 취소해. 안 된다면 안 돼. 도진은 당황해서 어머니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러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엄마, 진정해. 왜 그래? 거기가 어떤 곳인데 그래? 우리 살 길이 열린 거라니까? 하지만 미라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호흡 곤란으로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해가면서도 그녀는 도진의 옷자락을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옷자락을 놓으면 아들이 당장 낭떠러지로 떨어지기라도 할 것처럼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뱉은 말은 도진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악마야. 널 죽일 거야. 미라는 그 알 수 없는 말을 끝으로 기절하듯 침대 위로 쓰러졌습니다. 의료진이 급하게 달려와
진정제를 투여하고 나서야 병실은 다시 죽음 같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도진은 멍하니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악마라니. 어머니는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부자들에 대한 반감이라고 하기엔 어머니의 공포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생생했습니다. 같은 시각 로열 한성 호텔 회장실. 한태성 회장은 도진의 이력서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머문 곳은 가족관계란에 적힌 이름 모 마이너스 박미란 세 글자였습니다. 한 회장의 미간이 깊게 패였습니다. 25년 전 아내가 했던 말이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습니다. 준호 아이를 가진 그 여자 아이를 지우고 도망갔어요. 제가 돈을 쥐어줘서 보냈습니다. 아내 민 여사는 분명 그렇게 말했습니다. 핏줄이 끊어졌다는 소식에 한 회장은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울었더랬죠. 그런데 박미란이라는 여자가 살아있습니다. 그것도 다 큰 아들을, 죽은 준호의 가명을 아버지가 믿는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백했습니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 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물잔은 입가에 닿기도 전에 덜덜 떨리며 물을 쏟아냈습니다. 당장이라도 비서실을 시켜 뒷조사를 하고 아내를 추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칠순의 노련한 사업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지금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겨우 찾은 핏줄이 다시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요.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이든 그것은 아주 거대하고 위험한 것임이 틀림없었습니다. 한 회장은 이력서 속 도진의 증명사진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사진 속 청년의 눈빛이 할아버지를 향해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굳게 닫힌 입술을 열어나지기 중얼거렸습니다. 내 곁에 두겠다. 내 눈앞에 두고 지켜봐야겠어. 그것은 회장의 지시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다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결사반대와 회장의 은밀한 의심. 그 사이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도진은 첫 출근을 준비하며 낡은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 구두가 자신을 지옥으로 데려갈지 아니면 천국으로 데려갈지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어머니는 왜 그토록 무서운 눈을 했을까요? 첫 출근 날 아침, 로열 한성 호텔의 로비는 그 위용만으로도 사람을 압도하는 거대한 성체였습니다. 천장 높이 매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빛은 바닥의 대리석에 부딪혀 눈부시게 찬란하고 있었죠. 그 눈부신 빛의 가장자리, 도진은 빳빳하게 풀먹인 유니폼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목을 조이는 넥타이의 감촉이 낯설었지만 도진은 마른 걸레로 대리석 기둥을 닦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반드시 버텨서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 비장한 각오로 걸레질의 속도를 내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띵 마이너스. 로비 중앙에 위치한 VIP 전용 엘리베이터의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마치 황제의 등장을 알리는 팡파르처럼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죠. 수행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걸어 나오는 남자. 이 호텔의 총괄 본부장이자 회장의 손자 한시우였습니다. 20대 후반의 나이임에도 서리빨 같은 냉기를 풍기는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이탈리아 수트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 하나에도 오만함과 우아함이 배어있는 태생부터 귀족인 남자. 시우가 로비 중앙을 가로지르던 그때 기둥 뒤에서 걸레를 빨던 도진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운명은 예고 없이 두 사람을 정면으로 충돌시켰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는 순간 거짓말처럼 로비의 모든 소음이 진공 상태가 된 듯 사라졌습니다.
시우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습니다. 도진의 손에 들려있던 걸레가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침묵. 주변에 서 있던 직원들이 입을 틀어막으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본부장님이랑 똑같이 생겼잖아. 뭐야? 쌍둥이야? 아니면 도플갱어? 단순히 닮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울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는 듯한 기이하고도 충격적인 광경이었죠. 오뚝한 콧날, 얇은 입술, 심지어 놀라면 미간을 찌푸리는 표정까지. 서로 다른 옷을 입었을 뿐 그들은 완벽하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최고급 수트를 입은 왕자와 낡은 유니폼을 입은 거지. 극명하게 갈린 두 운명이 한 공간에서 마주한 것입니다. 시우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평생 자신은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믿어왔던 그의 견고한 세상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불쾌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한 저천한 직원이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모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쾌감 밑바닥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묵직한 통증이 쿵 하고 심장을 때렸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반쪽을 찾은 자석처럼 거부하려 할수록 강하게 끌어당기는 알 수 없는 인력. 시우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로비 구석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봉 반장이 들고 있던 대걸레 자루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쾅 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아이고,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회장님이 밖에서 씨라도 뿌리셨나? 어쩜 저렇게 붕어빵이야? 그녀의 걸걸한 혼잣말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우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봉 반장을 쏘아보았습니다. 그 서늘한 기세에 봉 반장은 황급히 입을 다물고 딴청을 피웠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뒤였습니다. 시우는 애써 평정심을 찾으려는 듯 넥타이를 거칠게 고쳐 매고는 도진을 무시한 채 지나쳐버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조금 빨랐고 미세하게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던 겁니다.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저 불길한 거울 앞에서 말이죠. 시우가 사라진 뒤에도 도진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도진은 비틀거리며 직원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세면대 거울 앞에 선 도진.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운 거울 표면에 닿은 손끝. 방금 본 그 남자의 얼굴이 거울 속 자신의 얼굴 위로 겹쳐졌습니다. 처음 본 타인에게서 느낀,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이질적이면서도 사무치게 그리운 감각.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솟았습니다. 누구지? 당신 대체 누구야? 도진은 거울 속의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거울은 말이 없었죠. 단지 그 순간 도진의 핏줄 속에 잠재되어 있던 본능의 신호가 맹렬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거대한 호텔 어딘가에 자신의 잃어버린 반쪽이 숨쉬고 있다는 피의 외침이었습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덮여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드디어 열리고 만 것입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축복이 아닌 피바람을 몰고 올 재앙의 시작이라는 것을. 오후의 나른한 햇살이 비껴가는 호텔 린넨실 복도. 평화롭던 공기가 일순간에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벽 쪽으로 몸을 바짝 붙이며 홍해 갈라지듯 길을 텄기 때문입니다. 또각또각 대리석 바닥을 찍어 누르는 날카로운 구두 굽소리와 함께 나타난 사람. 이 거대한 로열 한성 호텔의 실세이자 이사장 민 여사였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흐트러짐 없는 올림머리와 핏빛처럼 붉은 입술. 그녀는 눈빛만으로 사람을 베어버린다는 철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서슬 퍼런 시선이 린넨실 열린 문틈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흰 시트를 정리하고 있는 도진의 등 어깨가 보였습니다. 민 여사는 무심코 지나치려던 걸음을 우뚝 멈춰 섰습니다. 도진이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고개를 돌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헉! 민 여사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최고급 지팡이가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죠. 그녀의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25년 전 자신이 갓난아기였던 핏줄을 빗속에 내다버렸던 그 밤의 기억이 악몽처럼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죽은 아들 준호와 너무나 닮은 얼굴, 그리고 며느리 박미란의 그 처연하고 슬픈 눈빛을 그대로 빼닮은 청년이 눈앞에 살아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었어? 그 핏덩이가 어떻게 살아서 여길 들어와? 민 여사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공포는 순식간에 사리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추악한 비밀이 덮어두었던 죄악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린넨실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도진이 놀라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장님. 하지만 돌아온 것은 인사가 아닌 독이 잔뜩 묻은 폭언이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쥐새끼 같은 놈이 들어왔어?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도진은 당황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쏟아지는 모욕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당한 절차를 밟고 입사한 사원 강도진입니다. 무슨 오해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감히 어디서 말댔구야? 근본도 없는 것이. 민 여사는 이성을 잃고 지팡이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도진의 머리 위로 지팡이가 내리꽂히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무언가가 우당탕탕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굴러왔습니다. 아이고, 이사장님, 비키세요.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봉 반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세탁 카트를 밀고 전속력으로 달려오더니 민 여사와 도진 사이를 가로막으며 헐리우드 액션처럼 넘어졌습니다. 와르르 쏟아진 수건과 시트들이 민 여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봉 반장은 바닥에 대자로 뻗은 채 민 여사의 발목을 슬쩍 붙잡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아이고, 내 허리야. 이사장님, 죄송해서 어쩌죠? 제가 늙어서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민 여사는 분노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보는 눈이 너무 많았습니다. 복도에 모여든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죠. 그녀는 옷매무새를 거칠게 다듬으며 도진을 향해 마지막 경고를 쏘아붙였습니다. 운 좋은 줄 알아라. 내일 날 박는 대로 짐 쌀 준비해. 민 여사가 수행원들을 이끌고 태풍처럼 사라지자 그제야 봉 반장이 툭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서 있는 도진의 등짝을 찰싹 때리며 속삭였습니다. 아, 넋 놓고 있지 마. 너 저 할망구한테 찍히면 뼈도 못 추려. 일단 창고 뒤로 숨어, 얼른. 도진은 창고 구석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일을 못해서 혼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본 민 여사의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증오와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도진이라는 존재 자체가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오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어머니가 말했던 악마가 바로 저 사람일까요?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이 거대하고 화려한 성 안에 자신을 죽도록
미워하는 절대 권력자가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도망쳐야 할까요? 아니면 버텨야 할까요? 하지만 병원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자 도진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그때 민 여사의 집무실에서는 은밀한 전화 통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수화기를 든 그녀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인사팀장 불러.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쓰레기가 하나 있어. 과연 그녀는 어떤 덫을 놓고 도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출근 카드를 찍으려던 도진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인사팀 호출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인사팀 사무실. 팀장은 도진의 눈을 피하며 서류 한 장을 책상 위로 슥 밀었습니다. 해고 통보서였습니다. 사유라는 비어 있었지만 그 빈칸이 말해주는 진실은 명확했습니다. 어제 린넨실에서 마주친 민 여사의 살기 어린 눈빛. 그것이 바로 해고의 이유이자 도진이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이었습니다. 수습 기간 중에는 회사 내규상 별도의 사유 없이도 계약 종료가 가능합니다. 오늘부로 짐 싸세요. 팀장의 건조한 목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도진은 입술을 피가 맺히도록 깨물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지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주머니 속에서 울리는 휴대전화 진동이 도진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병원 원무가 금일 내로 미납금 정산 안 되시면 퇴원 조치됩니다. 어머니, 당장 내일이라도 쫓겨날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자 도진의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항변은 힘없이 사그라들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억울해할 자격조차 사치였습니다.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해고 통보서에 서명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존권을 포기하는 항복 문서나 다름없었죠. 종이 상자에 짐을 챙겨 나온 도진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고작 하루 만에 쫓겨나는 신세. 로비의 화려한 조명이 오늘따라 유난히 도진을 비웃는 것 같아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터벅터벅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전문을 향해 걸어가는 도진의 등 뒤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군, 잠깐만. 봉 반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도진의 손에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노조 위원장한테 말이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 씨알도 안 먹혀. 이놈의 세상이 그래. 돈 없고 백 없으면 숨도 쉬지 말라는 거지. 봉 반장의 투박한 손이 도진의 차가운 손등을 감쌌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아 도진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반장님. 챙겨주셔서 감사했어요. 어머니한테는 뭐라고 해야 할지. 도진의 목소리가 끝내 울먹임으로 갈라졌습니다. 수술비는커녕 당장 입원비도 해결 못해 길거리로 나앉게 생긴 어머니. 자신이 못나서 힘이 없어서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도진은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봉 반장의 손을 놓고 돌아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로비를 쩌렁쩌렁 울리는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 도진의 발걸음이 그리고 로비를 오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멈췄습니다. 본부장 한시우였습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성큼성큼 걸어와 도진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성벽이 앞을 막아선 듯한 압박감. 시우의 시선이 도진의 손에 들린 초라한 짐 상자에 머물렀다가 이내 도진의 눈동자를 파고들었습니다.
시우는 아침에 인사 기록을 검토하다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할머니인 민 여사가 합당한 사유도 없이 단지 자신의 기분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신입사원을 잘랐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평소 숨막히는 할머니의 통제와 독선에 진저리를 치던 시우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움직인 건 단순한 반발심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로비에서 마주친 저 녀석의 눈빛, 밤새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자신을 괴롭히던 거울 속의 자신과 똑같은 그 슬픈 눈빛이 시우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시우는 거칠게 도진의 짐 상자를 낚아챘습니다. 누가 마음대로 나가라고 했습니까? 내 허락 없이는 이 호텔에서 아무도 못 나갑니다. 본부장님, 저는 이미 해고 통보를. 그 해고 내가 무효화합니다. 시우는 뒤따라온 비서실장과 인사팀장을 향해 서늘하게 명령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서려 있었습니다. 강도진 사원, 지금 이 시각부로 내 직속 수행비서로 발령냅니다. 인사팀, 토달지 말고 내 지시대로 처리해. 인사팀장이 당황하여 입을 벙긋거렸지만 시우의 눈빛에 압도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시우는 다시 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한 남자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서 있는 꼴이라니. 시우는 알 수 없는 연민과 짜증이 뒤섞인 감정으로 도진의 짐 상자를 다시 안겨주었습니다. 따라와요. 멍하니 서 있지 말고. 도진은 멍하니 시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벼랑 끝에서 떨어지던 자신을 낚아챈 손. 그 손은 너무나 차가웠지만 동시에 화상을 입을 만큼 뜨거웠습니다. 그것은 할머니를 향한 손자의 반항이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작동한 형제의 본능이었습니다. 도진은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시우의 뒤를 따랐습니다. 두 남자의 발걸음 소리가 로비 대리석 바닥 위로 나란히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심장 박동처럼 쿵, 쿵. 그 뒷모습을 지켜보던 봉 반장은 입을 떡 벌린 채 성호를 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보았습니다. 시우의 귀끝이 도진의 귀끝처럼 붉게 달아올라 있다는 것을. 피는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오늘따라 유난히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시우의 이 선택은 도진에게 구원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덫일까요? 시우의 수행 비서가 된 도진의 하루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배운 적도 없는 업무들이 손에 착착 감기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서류를 정리하는 순서, 넥타이를 매는 방식, 심지어 식사 후에 얼음이 가득 든 차가운 물을 마시는 사소한 습관까지. 두 사람은 마치 한 몸처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시우는 결제 서류를 건네는 도진의 손을 볼 때마다 묘한 기시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위치에 굳은 살이 박인 저 손. 말하지 않아도 커피 농도를 정확하게 맞춰오는 저 센스. 시우는 짐짓 모른 척했지만 도진이 곁에 있을 때면 만성 두통이 사라지는 듯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형제의 파장이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안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꼴을 견딜 수 없는 단 한 사람, 민 여사는 초조함에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핏줄이 자신이 키운 손자 곁에 딱 붙어 있는 꼴이라니. 불안은 독이 되어 퍼졌고 결국 그녀는 가장 더럽고 확실한 덫을 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도둑. 가난한 놈이 재물을 탐하다 쫓겨나는 것만큼 완벽한 시나리오는 없었죠. 사건은 VIP 객실 정비 시간에 터졌습니다. 투숙객인 재벌가 사모님이 비명을 지르며 프런트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5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안팀이 들이닥쳤고 마침 객실 심부름을 다녀왔던 도진이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직원 탈의실로 보안팀장과 경찰들이 거칠게 밀고 들어왔습니다. 강도진 씨, 락커 여세요. 도진은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며 락커 문을 열었습니다. 제발 아무것도 없기를. 하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도진의 낡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반짝이는 물체가 툭 하고 떨어져 굴렀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순간 탈의실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보안팀장이 혀를 차며 도진의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이거 완전 상습범이네. 겉으로는 착한 척하더니 뒤로는 호박씨를 깍? 아닙니다. 저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전 본 적도 없어요. 도진이 피를 토하듯 소리쳤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철컥.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조여오는 순간 도진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감옥에 가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잡혀가면 홀로 병실에 남겨질 어머니. 병원비 독촉 문자가 빗발치는데 아들마저 도둑 누명을 쓰고 잡혀간다면 어머니는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숨을 거둘지도 모릅니다. 형사님, 제발이요. 저 아니에요. 저 우리 엄마 병원비 벌어야 해요. 엄마 수술시켜드려야 한다고요. 도진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형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오열했습니다. 처절한 효심이 섞인 절규에 구경하던 직원들도 눈시울을 붉혔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민 여사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회심의 미소를 감추며 싸늘하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끌고 가. 내 호텔 물 흐리지 말고. 그때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봉 반장이 인파를 헤치고 뛰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봤어요. 아까 청소 시간에 이사장님 비서가 여기 기웃거리는 거 제가 봤다고요. 봉 반장은 민 여사의 수행 비서를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비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증거 있어요? 노망난 아줌마가 사람 잡네.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봉 반장이 발을 동동 구르는 사이 도진은 질질 끌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이 도진의 눈앞을 캄캄하게 덮치던 바로 그 순간 멈춰. 군중을 가르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 시우였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여유롭게 걸어와 민 여사와 경찰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시우는 바닥에 떨어진 반지를 주워들고 요리조리 살펴보더니 민 여사를 향해 서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 뒤에는 할머니의 추악한 공작을 꿰뚫어보는 섬뜩함이 서려 있었죠. 보안팀 복도 CCTV 말고 304호 비상구 쪽 화재 감지기 열어봐. 민 여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화재 감지기라니 그게 무슨 소리란 말인가. 시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소에 사각지대만 골라서 사람 시키는 거 알고 있어서 제가 한 달 전에 화재 감지기 안에 초소형 카메라를 심어뒀거든요. 혹시나 해서. 시우의 태블릿 PC 화면에 선명한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민 여사의 비서가 도진의 락커에 반지를 몰래 넣고 빠져나가는 장면. 빼도 박도 못할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비서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주저앉았고 민 여사는 쥐고 있던 지팡이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철그럭. 경찰은 도진의 수갑을 풀어주고 대신 비서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풀려난 도진은 멍하니 자신의 손목을 문질렀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자국보다
시우가 자신을 위해 준비해둔 저 치밀한 증거가 더 놀라웠습니다. 시우가 도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도진의 흐트러진 넥타이를 바로 잡아주었습니다. 마치 형이 동생을 챙기듯 자연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해. 내 비서가 멍청하게 당하고 다니는 거 딱 질색이니까. 차가운 말투였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내가 지켜주겠다는 묵직한 약속이었습니다. 도진은 시우의 깊은 눈동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타인에게서 처음 느껴보는 완벽한 신뢰. 두 남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유대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피가 당기는 본능이었고 벼랑 끝에서 서로를 알아본 형제의 공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알까요? 자신을 구해준 저 남자가 사실은 자신이 잃어버린 반쪽이라는 것을. 누명을 벗었다는 안도감도 잠시였습니다. 도진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달동네 집 현관문을 열었을 때 코끝을 찌르는 비릿한 쇠 냄새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는 법이 없죠. 방 한가운데 어머니 미란이 붉은 피를 한가득 토해낸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낡은 이불이 검붉게 물들어가는 그 참혹한 광경에 도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엄마, 정신 차려봐. 엄마. 도진은 미친 사람처럼 어머니를 업고 뛰었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어머니의 체온이 무서울 정도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응급실로 향하는 구급차 안, 도진은 피 묻은 어머니의 손을 비비고 또 비볐습니다. 제발, 제발 데려가지 마세요. 아직 효도 한 번 못했어요. 이제 막 취직해서 따뜻한 밥 한 끼 사드리려 했는데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도진의 절규 섞인 기도에도 심박수 모니터는 위태롭게 춤을 췄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달라붙었습니다. 각종 튜브가 어머니의 코와 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도진은 복도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1시간, 2시간. 피를 말리는 기다림 끝에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사형 선고를 내리는 재판관처럼 건조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급성 간부전입니다. 네, 그게 무슨 간부전이라니요? 간이 딱딱하게 굳어서 기능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당장 간 이식을 받지 않으면 일주일을 넘기기 힘듭니다. 일주일. 도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벼락을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그는 의사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제거요. 제간 떼어주세요. 저 점잖아요. 당장 검사해 주세요. 제발요 선생님. 도진은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곧바로 조직 적합성 검사와 건강검진이 진행되었습니다. 체열 바늘이 팔에 꽂힐 때도 도진은 아픈 줄 몰랐습니다. 오직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버텼죠. 하지만 신은 가난한 자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들고 온 의사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안타깝지만 보호자분은 공여가 불가능합니다. 왜요? 전 아들이잖아요. 피도 섞였는데 왜 안 돼요? 최근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보호자분의 간 수치가 위험 수위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방간 수치도 너무 높고요. 이 상태로는 이식 수술을 견딜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진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난이 죄였습니다. 낮에는 호텔에서 짐을 나르고 밤에는 대리운전과 편의점 알바를 뛰며 혹사했던 자신의 몸뚱어리간 결정적인 순간에 어머니를 죽이는 흉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도진은 병원 복도 차가운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오열했습니다. 아, 왜?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지나가던 사람들이 혀를 차며 바라보았지만
도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병원비 독촉 문자가 징징거리며 울리던 휴대폰이 이번에는 전화벨 소리를 토해냈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은 한시우 본부장.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시우의 목소리는 지금 도진이 처한 지옥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평온하고 건조한 세상의 것이었습니다. 강비서, 내일 오전 일정 브리핑 준비 안 합니까? 지금 어디야? 아무것도 모르는 상사의 꾸지람. 평소라면 죄송하다고 굽신거렸겠지만 지금 도진에게는 그 말조차 사치스러운 소음이었습니다. 목구멍에서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아 도진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못 가요. 뭐? 강도진, 너 울어? 뚝. 도진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천지에 혈육 하나 없이, 돈도 없고 건강한 간도 없이 벼랑 끝에 몰린 자신의 처지가 사무치게 서러웠습니다. 복도에 길게 늘어진 도진의 그림자가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봉 반장이 눈물을 훔치며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비극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사람에게 말이죠. 여보세요. 본부장님. 도진 총각이. 과연 이 전화 한 통이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데 그 구멍이 바로 형제라는 이름일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봉 반장의 울음 섞인 전화를 받은 것은 한강변 도로를 달리고 있던 시우였습니다. 본부장님, 도진 총각네 어머니가 다 죽게 생겼어요. 그 한마디가 시우의 귓가에 꽂히는 순간 시우는 자신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을 뻔했습니다. 뒤따르던 차들이 경적을 울려댔지만 시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고작 수행 비서의 집안일일 뿐인데 왜 심장이 이토록 쿵쿵대며 요동치는 걸까요? 시우는 거칠게 핸들을 꺾어 차를 돌렸습니다. 엑셀을 밟는 그의 구두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지금 당장 그곳에 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선 시우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를 새도 없이 두리번거리며 도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응급실 앞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남자를. 어깨는 축 늘어지고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도진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시우의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마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무너진 모습을 보는 듯한 기시감. 남의 아픔이 내 살을 베는 것처럼 생생하게 전해져 오는 통증에 시우는 저도 모르게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시우는 발소리를 죽여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다가갔습니다. 차트 정리에 바쁜 수간호사에게 낮게 물었습니다. 저 환자, 박미란 씨 상태가 어떻습니까? 수간호사는 시우의 고급 수트와 위압적인 분위기에 놀라 더듬거렸습니다. 아, 지금 위독하세요. 깐 이식이 시급한데 아드님은 공여가 불가능해서. 다른 공여자는요? 그게 문제입니다. 환자분 혈액형이 워낙 희귀해서요. RH-O형이거든요. 맞는 공여자를 찾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예요. 순간 시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주위의 소음이 아득해졌죠. RH-O형. 수천 명 중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그 희귀한 혈액형. 그것은 바로 시우 자신의 혈액형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소름 끼치는 일치였습니다. 시우는 멍하니 도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남자와 나는 얼굴만 같은 게 아니었어. 뼛속을 흐르는 피마저 같다는 말인가. 시우는 홀린 듯이 장기기증 등록센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회장의 손자가 일개 직원의 어머니를 위해 자신의 간을 떼어준다니요. 하지만 시우의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변명했습니다. 그냥 직원을 돕는 차원이야. 그래, 훌륭한 인재를 잃기 싫어서 그러는 거야. 하지만 떨리는 손으로 작성한 익명 기증 신청서는 그의 본심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검사 진행하겠습니다. 따끔해요. 주사바늘이 팔뚝의 혈관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검붉은 피가 튜브를 타고 흘러나오는 것을 보며 시우는 기이하게도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피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이, 아니, 저 쓰러져가는 도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알 수 없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뜨거운 충만감이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나온 시우는 자판기 앞에 섰습니다.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그는 종이컵 2개에 담긴 따뜻한 믹스커피를 들고 도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진은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지만 너무 지쳐서 놀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시우는 말없이 도진의 옆자리에 앉아 커피 한 잔을 쥐어주었습니다. 마셔. 몸 녹여야 버티지. 평소에 차가운 명령조가 아닌 투박하지만 온기가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도진은 멍하니 손에 전해지는 따뜻함을 느끼다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본부장님이 여긴 어떻게 해? 지나가다 들렀어. 거래처 문병 왔다가. 서툰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곁에 누군가가 있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무너져가는 마음이 간신히 지탱되고 있었으니까요. 두 남자는 말 한마디 없이 나란히 앉아 식어가는 커피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짙게 깔렸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 흐르는 그 공기는 뜨거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사와 부하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25년 동안 서로의 존재조차 모르고 살았던 반쪽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서로를 끌어당기는 자력과도 같았습니다. 도진이 고개를 떨구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참았던 설움이 터진 것입니다. 시우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도진의 떨리는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투박한 손길에 도진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시우는 어두운 병원 복도를 응시하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반드시 살려야겠다. 저 남자의 어머니를, 아니 나의 어머니일지도 모르는 저분을. 그것은 이성의 판단이 아닌 핏줄이 외치는 본능의 명령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시우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운명은 이제 두 사람을 더 깊은 진실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머니의 입원 짐을 챙기러 잠시 들른 달동네의 단칸방. 주인 잃은 방은 냉골처럼 차가웠습니다. 도진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배어있는 장판 위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약봉지들과 미처 치우지 못한 밥상이 어머니의 고단했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죠. 도진은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훔치며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입원복과 수건을 챙기던 도진의 손끝에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낡은 보자기 하나가 걸렸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세월의 때가 잔뜩 묻은 상자였습니다.
이게 뭐지? 도진은 홀린 듯 상자를 꺼내어 매듭을 풀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알싸한 나프탈렌 냄새와 함께 누렇게 변색된 베네 저고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어머니는 도진이 외동아들이라고 했는데 베네 저고리가 두 벌이었습니다. 하나는 파란색 실로, 다른 하나는 노란색 실로 수가 놓인 아주 작은 아기 옷. 도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아함에 상자 밑바닥을 들추자 툭 하고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가위로 거칠게 오려낸 듯 반쪽이 찢겨나간 사진이었습니다.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어머니 미란이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품에는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죠. 아니, 자세히 보니 포대기 속에 감싸인 아기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꼭 닮은 두 명의 아기.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 도진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평생을 혼자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외로울 때마다 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밤하늘에 빌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의 어머니는 분명 두 아이를 안고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한 명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왜 어머니는 이 사실을 25년 동안이나 무덤까지 가져갈 비밀처럼 숨겨왔단 말인가? 그 순간 불현듯 뇌리를 스치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마주쳤던 그 남자. 거울을 보듯 소름 끼치게 똑같았던 얼굴. 한시우 본부장. 그리고 로열 한성이라는 말만 들어도 발작을 일으키며 악마라고 소리치던 어머니의 공포.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탁 하고 맞춰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도진은 찢어진 사진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사진에 찢겨나간 반쪽, 그 사라진 공간에 있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본능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혹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잔혹한 사연 때문에 형제가 생이별했다는 사실이 도진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형이었어? 허공에 뱉은 그 한마디가 방안을 공명하며 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편 병원 검사실 앞복도 시우는 초조하게 다리를 떨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담당 교수가 차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교수의 표정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기묘하게 일그러져 있었죠.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시우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본부장님,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결과입니다. 뜸들이지 말고 말씀하세요. 적합합니까? 적합한 정도가 아닙니다. 기적이에요. 교수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붉은 글씨로 믿기 힘든 수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조직 적합성 일치율 99.99%. 보통 부모 자식 간에도 이 정도 수치는 안 나옵니다. 환자의 친아들인 강도진 씨보다 본부장님의 유전자가 환자분과 더 완벽하게 일치해요. 이건 일란성 쌍둥이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마치 복제인간처럼요. 시우는 차트를 받아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머리로는 부정하고 싶었지만 심장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쿵쿵 뛰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형제가 있었다. 그것도 저 시궁창 같은 밑바닥에서 내 어머니를 홀로 지키며 살아온 나의 반쪽이. 시우는 벽을 짚고 비틀거렸습니다.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을 속인 할머니 민 여사, 그리고 죽은 줄만 알았던 핏줄을 숨겨온 이 잔인한 운명에 대해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시우의 눈빛이 차갑게 돌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이 지독한 거짓말의 막을 내릴 때가 온 것입니다. 시우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기처럼 낮고 서늘했습니다. 지금 당장 차 대기시켜. 할머니. 아니, 이사장님 뵈러 가야겠어. 진실의 문 앞에 선 두 형제. 그 문을 여는 순간 로열 한성 호텔은 거대한 폭풍우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마주할 진실은 구원일까요? 아니면 파국일까요? 병원장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짙게 깔렸고 째깍거리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팽팽한 긴장감을 더하고 있었죠. 한태성 회장은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맞은편에 앉은 병원장의 입술만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지만 그 지팡이를 짚은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가올 진실의 무게를 감당하기 버거운 것처럼 말입니다. 병원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책상 위에 놓인 두 장의 차트를 한 회장 앞으로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종이가 테이블 위를 미끄러지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회장님, 마음 단단히 드시고 보셔야 합니다. 병원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 회장은 떨리는 손을 뻗어 차트를 집어들었습니다. 하나는 급성 간부전으로 사경을 헤매는 며느리 박미란의 차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익명으로 기증의사를 밝힌 공여자 본부장 한시우의 차트였습니다. 한 회장의 시선이 붉은색으로 표기된 결과란에 멈췄습니다. 유전자 일치율 99.99%.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내린 핏줄의 증거이자 지난 25년간 감춰져 있던 추악한 비밀을 부수는 망치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시우가 미란이와 일치한다니.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회장님. 환자의 친아들인 강도진 씨보다 시우 본부장님의 유전자가 환자분과 더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건 두 사람이 일란성 쌍둥이일 때만 가능한 수치입니다. 시우 본부장님과 강도진 씨는 형제입니다. 쿵. 한 회장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차트를 쥔 노인의 손에 핏기가 사라지도록 힘이 들어갔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며 바스락거리는 비명이 정막을 깼습니다. 머릿속이 핑 돌며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25년 전 비 오는 날 밤 아내 민 여사가 했던 말이 귓가에 악령처럼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가 애를 지우고 도망갔어요. 제가 돈을 쥐어줘서 보냈다고요. 뱃속의 아이는 세상에 없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는 며느리가 낳은 쌍둥이 중 하나인 시우만 몰래 데려오고 미란과 도진은 비정한 세상 밖으로 내다버린 것입니다. 천륜을 끊어버린 죄. 한 회장의 눈가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속았다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핏줄이 쓰레기통 옆에서 차가운 달동네 단칸방에서 떨고 있을 때 호의호식하며 살아온 자신에 대한 뼈저린 회한이었습니다. 으흐흑. 칠순의 노인은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을 주먹으로 쳐도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목구멍을 타고 울음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죽은 아들 준호가 저 하늘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어미를 잃은 시우도, 형제를 잃은 도진이도, 그리고 자식을 뺏긴 미란이도,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자신의 아내가 있다는 사실이 한 회장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는 병원장 앞에서 체면도 잊은 채 한참을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로열 한성이라는 거대한 성을 쌓아 올린 권력자의 눈물이 아닌 뒤늦게 가족을 찾은 할아버지의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한참 뒤 눈물을 닦아낸 한 회장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은 거치고 그 자리에는 서리빨 같은 분노와 단호함만이 남았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더 이상 내 핏줄들이 서로를 모르고 서로를 해치게 둘 수는 없다. 한 회장은 비서실장을 호출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이 들어오자 한 회장은 낮지만 벼락 같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집사람 데려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기 병원장실로 끌고 와. 비서실장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한 회장의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시우랑 도진이도 불러. 내 손자들 다 이 방으로 모으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나가고 문이 닫히자 한 회장은 다시 한번 구겨진 차트를 펴서 손바닥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지독하게 엇갈린 운명의 실타래. 이제 그 매듭을 끊어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의 평생 반려자였던 아내를 단죄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살아남은 자가 짊어져야 할 마지막 의무였으니까요. 한 회장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폭풍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곧 이 방 안에서 벌어질 잔혹한 진실 게임. 그 끝에서 누군가는 무릎을 꿇고 누군가는 피를 토하듯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노인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마치 심판을 준비하는 저승사자의 그것처럼 검고 거대했습니다. 과연 민 여사는 이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고개를 들 수 있을까요? 회장실 겸 병원 VIP 대기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한태성 회장, 민 여사, 시우, 그리고 영문을 모른 채 불려온 도진까지 네 사람의 숨소리가 정막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민 여사는 불안한 눈빛으로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남편의 서슬 퍼런 기세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기 때문이죠. 그녀는 애써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사람을 오라가라 하고 왜 아무 말이 없어요? 나 바쁜 사람이에요. 그 뻔뻔한 태도가 한 회장의 마지막 인내심을 끊어버렸습니다. 한 회장은 대답 대신 손에 쥐고 있던 시우의 적합성 검사 결과지를 민 여사의 얼굴을 향해 힘껏 집어 던졌습니다. 파파 마이너스. 종이 뭉치가 하얀 칼날처럼 허공을 가르고 민 여사의 얼굴을 때린 뒤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비명과 함께 민 여사가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 입으로 읽어봐. 내가 25년 동안 감추고 싶어 했던 그 더러운 진실이 거기 적혀 있으니까. 회장의 고함 소리가 병실을 뒤흔들었습니다. 민 여사는 바들거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친자 확률 99.99%라는 붉은 글씨에 꽂히는 순간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천륜을 속인 죄의 대가가 실체가 되어 목을 조여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말해. 내 손자가 하나가 아니었어. 쌍둥이였다고. 당신이 빗속에 내다버린 저 도진이가 시우의 친형제란 말이야. 회장의 절규의 시우와 도진은 감전된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우는 멍한 표정으로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유전자 일치, 형제, 쌍둥이. 활자화된 진실이 시우의 망막을 태울 듯 파고들었습니다. 시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도진을 보았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눈, 똑같은 코, 똑같은 입술을 가진 남자.
왜 저 남자를 보면 가슴이 아팠는지, 왜 본능적으로 돕고 싶었는지 모든 의문이 실타래가 풀렸습니다. 시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본부장님이 도진 역시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에서만 보던 자신의 얼굴이 눈물 젖은 채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외롭게 사무쳤던 형제라는 단어가 눈앞에 실제하고 있었습니다. 시우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도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도진의 낡은 옷깃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미안해. 나만 잘 살아서 형 혼자 그 시궁창에 버려두고 나만 따뜻하게 살아서 미안해. 그것은 재벌가 본부장의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반쪽을 잃어버리고 홀로 편안했던 동생의 처절한 참회였습니다. 도진의 눈에서도 굵은 눈물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원망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있어줘서 내 형제가 되어줘서 고맙다는 벅찬 감정만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아니야. 그런 말 마. 살아있었잖아. 그거면 됐어. 도진이 시우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25년 만에 합쳐진 반쪽. 서로의 심장 소리가 맞닿는 순간 두 사람은 느꼈습니다. 비로소 완전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요. 그 뜨거운 포옹을 지켜보던 한 회장도 벽을 짚고 돌아서서 소리 죽여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민 여사만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악독한 눈빛으로 도진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성이 무너지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듯 그녀의 인매가 비틀렸습니다. 인정 못해. 저건 가짜야. 다 조작된 거라고. 그녀의 발악은 공허했습니다. 이미 진실의 빛은 어둠을 찢고 나왔고 형제의 결속은 그 무엇보다 단단하게 묶여버렸으니까요. 시우와 도진은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굳게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 남은 미션은 단 하나. 꺼져가는 어머니의 생명을 살리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감동할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사색이 되어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환자분 혈압이. 쇼크가 왔어요. 그날 밤 병원의 복도는 그 어느 때보다 길고 어두웠습니다. 눈물겨운 상봉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병실 안의 모니터가 요란한 경고음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B-, B-, B-. 미란의 혈압 수치가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다급하게 달려와 심폐소생술을 준비하는 아수라장 속에서 시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재킷을 벗어 던지며 의료진을 향해 외쳤습니다. 수술방 잡아요. 당장. 시우가 수술복으로 갈아입기 위해 탈의실로 향하려는 찰나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민 여사가 귀신같이 일어나 시우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녀의 소나기 힘은 칠순 노인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필사적이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번들거리는 눈빛, 그녀는 더 이상 고상한 이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탐욕스러운 노파였을 뿐이죠. 안 된다. 절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민 여사는 악을 쓰며 시우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내가 어떤 몸인데 칼을 대? 저 천한 것 때문에 왜 내가 희생을 해? 저 여자는 그냥 죽게 내버려둬. 그녀에게 미란과 도진은 여전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완벽한 왕국을 오염시키는 오물 덩어리에 불과했죠. 민 여사의 끔찍한 악다구니에 병원 복도를 지나던 사람들도 경악하며 멈춰 섰습니다. 시우는 참담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토록 잔인할 수 있을까요?
그는 다리에 매달린 할머니의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민 여사는 손톱을 세워가며 버텼습니다. 비키세요, 할머니. 저 사람 내 어머니예요. 어미는 무슨,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 배은망덕한 놈아. 그때였습니다. 허공을 가르는 파열음이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짝 마이너스. 모두의 숨이 멈췄습니다. 민 여사의 고개가 획 돌아갔습니다. 뺨을 감싸 쥔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평생 큰 소리 한 번 친 적 없던 남편 한태성 회장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서리빨처럼 매서웠습니다. 그만해. 그 더러운 입 다물지 못해. 회장의 호통이 천둥처럼 떨어졌습니다. 민 여사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당신 지금 날 쳤어요? 저 천한 것들 때문에? 천한 것들? 저 여자는 내 며느리고 도진이도 내 손자야. 당신이 짐승처럼 내다버린 천륜을 시우가 목숨 걸고 있겠다는데 내가 뭔데 막아? 비켜. 한 회장은 지팡이로 바닥을 쾅 내리찍으며 민 여사를 밀쳐냈습니다. 그 서슬 퍼런 기세에 민 여사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오만했던 성벽이 완전히 붕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우는 떨고 있는 할머니를 잠시 내려다보다가 나직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야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껍데기뿐인 인형은 오늘로 끝입니다. 시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이동 침대 2대가 나란히 복도를 가로질러 들어왔습니다. 한쪽에는 도진이, 다른 한쪽에는 시우가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빠르게 뒤로 밀려나는 동안 시우는 옆 침대에 누운 도진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도진 역시 기다렸다는 듯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형제의 손이 허공에서 하나로 얽혔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맞닿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뜨거운 용기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수술실 앞 육중한 문이 열리고 차가운 냉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산소 마스크를 씌우기 직전 도진이 흐릿해지는 의식을 붙잡으며 입을 달싹였습니다. 고마워. 재원아. 재원. 25년 전 어머니가 지어주었으나 한 번도 불리지 못했던 시우의 진짜 이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시우의 눈가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관자놀이를 적셨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도진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형, 우리 꼭 살아서 다시 만나자. 마취가스가 폐부로 스며들고 두 형제는 깊고 깊은 잠속으로 함께 빠져들었습니다. 수술 중 램프에 붉은 불이 탁 켜졌습니다. 그 붉은 빛은 마치 두 형제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는 신호탄 같았습니다. 복도에 남겨진 한 회장은 굳게 닫힌 수술실 문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신이여, 내 죄를 씻을 기회를 주소서. 그의 곁에서 봉 반장 역시 눈물을 훔치며 묵묵히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램프에 불이 꺼진 것은 동이 트기 직전의 새벽이었습니다. 장장 10시간이 넘는 피 말리는 사투였습니다. 중환자실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심전도 소리만이 생명의 끈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죠. 비. 그 소리는 마치 갓 태어난 아기의 심장 박동처럼 위태롭지만 힘찼습니다. 마취에서 덜 깬 미란이 희미하게 눈꺼풀을 떨었습니다. 뿌연시야 너머로 하얀 천장이 보이고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 다시 이승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녀가 힘겹게 고개를 돌렸을 때 시야에 들어온 것은 꿈에서도 그리던 광경이었습니다. 침대 양옆에 붕대를 감은 채 나란히 누워있는 두 청년. 한 명은 평생을 끼고 산 아들 도진,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가슴에 묻었던 아들 시우였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듯 똑같은 얼굴을 한 두 아들이 링거줄을 주렁주렁 매단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란의 입에서 앓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작은 소리에 선잠이 들었던 시우가 번쩍 눈을 떴습니다. 그는 복부의 통증도 잊은 채 침대 난간을 잡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평생 어머니라고 불러보지 못한 여자가 눈앞에서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우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미란의 거칠고 마른 손등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깨어나셨어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미란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초점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메마른 입술이 아주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재원아, 우리 아기, 재원아. 25년 동안 목구멍 안으로만 삼켰던 이름.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시우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재벌가 후계자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그저 엄마를 찾는 막내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 울음소리에 반대편 침대의 도진도 눈을 떴습니다. 새 모자가 서로의 손을 포개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는 핏줄만이 줄 수 있는 기적 같은 치유제였습니다. 병실밖 복도, 유리창 너머로 이 눈물겨운 상봉을 지켜보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민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초췌했습니다. 죄책감, 평생 권력과 돈이 전부라고 믿었던 그녀의 견고한 성이 저 뜨거운 가족의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저 아름다운 그림을 어떻게 찢어발기려 했는지 뼈저린 후회가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때 봉 반장이 다가와 민 여사의 굽은 등을 가만히 떠밀었습니다. 이 사장님, 지금 아니면 평생 후회합니다. 들어가세요. 민 여사는 주저했습니다. 자신에게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하지만 봉 반장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민 여사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기잉 마이너스. 문소리에 세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민 여사는 며느리 미란의 눈을 마주치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침대 아래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로열 한성 호텔의 안방마님이 자신이 버렸던 며느리 발 아래 엎드린 것입니다. 미란아. 민 여사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습니다. 내가 짐승만도 못했다. 천벌 받을 짓을 했어. 죽어서도 씻지 못할 죄를 지었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통곡하는 시어머니. 그 오만했던 어깨가 죄책감으로 작게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미라는 산소호흡기 너머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원망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내 자식을 훔쳐간 여자. 당장이라도 나가라고 소리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미라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려 민 여사의 떨리는 어깨에 얹었습니다. 그 손길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민 여사에게는 천근만근의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미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재원이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잖아요. 건강하게 멋지게 키워서 저한테 돌려주셨잖아요. 그걸로 됐어요. 전 그걸로 용서할게요.
병실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복수이자 가장 잔인한 자비였습니다. 용서는 가해자의 사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이해로 완성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민 여사는 며느리의 손을 부여잡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뜨거웠고 그 눈물이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해묵은 증오와 오해들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지켜보던 시우와 도진도 그리고 한 회장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가장 차가웠던 겨울이 끝나고 비로소 이 가족에게도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엎드린 민 여사의 등과 누워있는 미란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신이 내려준 축복처럼 눈부셨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고 세상은 다시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죠. 병원 앞 작은 골목 어귀, 향긋한 국화 꽃내음이 발걸음을 붙잡는 아담한 꽃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주인장은 바로 박미란 씨입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창백한 안색은 온데간데 없고 그녀의 볼에는 탐스러운 복숭아처럼 붉은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꽃에 물을 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콧노래 소리가 가을바람을 타고 골목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죠.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각 로열 한성 호텔의 그랜드 볼룸. 1년 전 비에 젖은 채 무릎을 꿇고 모욕을 견뎌야 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공기는 그때와는 180도 달랐습니다. 수백 명의 임직원이 숨죽여 지켜보는 단상 위 화려한 조명이 한 곳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회자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올해의 신입 지배인 공개 채용, 영광의 수석 합격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짧은 정적, 모두의 시선이 단상으로 쏠렸습니다. 강도진, 아니, 이제는 이 이름으로 불러드려야겠군요. 윤재민 지배인,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단상 아래에서 한 남자가 걸어 올라왔습니다. 말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몸에 딱 맞는 세련된 네이비색 정장. 그는 더 이상 낡은 구두를 신은 아르바이트생 강도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이름과 자리를 되찾은 로열 한성의 손자 윤재민이었습니다. 재민은 단상 중앙에 서서 객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부신 조명 아래 가장 앞줄에 앉아있는 가족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한태성 회장은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쌍둥이 형제인 시우, 아니 재원이 엄지를 치켜 세우며 윙크를 보냈죠. 그리고 그 옆 민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1년 전의 도끼는 완전히 사라지고 온화해진 눈빛으로 손자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할머니. 그 끄덕임은 그 어떤 말보다 값진 인정이자 사과였습니다. 재민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울림은 단단했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준 건 제 능력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저를 끌어올려준 가족의 사랑. 그리고 저의 반쪽인 형제 덕분입니다. 재민의 시선이 시우에게 머물렀습니다. 두 형제는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행사가 끝나고 로비로 나온 가족들. 가을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비켜요. 비켜. 하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봉 반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씩씩한 걸음걸이로 달려오더니
품에서 최신형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자, 다들 모이세요. 이 좋은 날 사진 한 장 안 박으면 섭섭하지. 남는 건 사진뿐이라니까요. 봉 반장의 너스레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쭈뼛거리는 미란을 민 여사가 직접 손을 잡아 가운데로 이끌었습니다. 한 회장과 민 여사가 양옆에 서고 그 뒤로 훤칠한 두 아들 재민과 재원이 든든하게 섰습니다. 지나가던 직원들도 걸음을 멈추고 이 아름다운 풍경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자, 찍습니다. 김치 하세요. 김치. 찰칵 마이너스. 경쾌한 셔터 소리와 함께 시간이 멈췄습니다. 25년 전 가난과 오해로 찢겨나갔던 흑백 사진의 반쪽. 그 잃어버렸던 반쪽이 긴 세월을 돌고 돌아 비로소 온전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진 속 5사람의 미소는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모진 시련 끝에 맺어진 가족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봉 반장은 찍힌 사진을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활짝 웃고 있는 재민과 재원. 두 형제의 어깨 위로 따스한 햇살이 축복처럼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 펼쳐질 날들은 지난날의 눈물만큼이나 깊고 따뜻할 것입니다. 로비의 회전문이 돌아가며 가을바람이 불어왔지만 아무도 춥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온기가 곁에 있었으니까요. 그 행복한 웃음소리가 높은 천장을 타고 오래도록 메아리 쳤습니다. 긴 장마가 끝나고 마침내 로열 한성에도 눈부신 햇살이 찾아들었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세월, 서로 다른 곳에서 아파했던 두 형제의 이야기가 오늘 하나의 완성된 사진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가족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보셨나요? 화려한 샹들리에 밑에 감춰져 있던 차가운 비극, 혹은 가난한 단칸방에서 피어난 뜨거운 형제였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며 때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억울한 비바람을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들이 보여준 것처럼 진심 어린 사과와 용기 있는 용서만이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유일한 열쇠가 아닐까 합니다. 돈으로 쌓아 올린 성은 언젠가 무너지지만 사랑으로 다져진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그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오늘만큼은 조금 더 따뜻하게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지친 하루 끝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가슴 따뜻해지는 삶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